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만주 군관학교에 혈서를 보내다. 박정희가 만주 군관학교에 간 동기를 미화하기 위해서 그가 일본인 교장 및 교사들과 자주 싸웠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경향이 있어 왔다. 사실 박정희는 착실한 교사였다. 교실에서는 조선어를 쓰지 않았고 교육 방침에도 충실했다. 일본인 교사들하고도 잘 지낸 편이었다. 다만 민족 차별로 갈등이나 충돌이 없을 수 없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것이고 논쟁 수준이었다. 그는 항일의식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일제 통치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지도 않았다. 항상 단정하고 빈틈없는 언동을 하는 박 선생을 일본 교사들은 좀 어려워했다. 제자들의 증언에는 박정희와 일본인 교사 가토의 충돌이 자주 등장한다. 박 선생이 문경 보통학교로 부임한 해에 5학년이었던 강석혜의 증언. 가토 선생은 직업 시간을 맡고 있었습니다. 직업 과목이란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여학생들은 재봉을 배우거나 실습장에서 누에를 치고 남학생들은 모심기나 산지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박 선생의 조선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토 선생이 먼저 와서 우리를 작업장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때 박 선생이 들어오다가 가토와 마주쳤어요. 박 선생이 왜 조선어 시간인데 일을 시키려 하느냐고 대어들어 언성을 높이면서 말싸움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토 선생은 학생들을 가등가등 가릉가릉이라고 놀려댔다. 탈곡기 돌아가는 소리가 가릉가릉하고 한자음을 빌려와 가등가등. 박정희가 첫 해에 담임했던 3학년 반의 급장이었던 주영배의 목격담. 일본 천황의 생일이라고 해 운동장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다. 가토가 일장기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오늘 땅에 떨어진 국기를 학생들이 밟고 지나가는 것을 봤다. 나는 그것을 보고 눈물이 났다. 행사가 끝나고 교실로 들어가는데 박 선생이 일본말로 가토에게 따지는 것이었다. 가토 선생, 참말로 눈물이 났소. 뭐 그렇다기보다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려다가 보니까. 선생이 거짓말로 가르쳐서야 아이들이 우리를 믿겠습니까? 가토는 웃으면서 박 선생의 등을 툭툭 치는 것이 주영배가 보기에는 그의 기분을 맞춰주려는 것 같았다. 제자 전도인은 이런 증언을 남겼다. 어느 날 나와 몇 아동들이 놀고 있는데 교무실 현관에서 노성이 들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 일본인 중년 신사가 박정희 선생님을 화나게 했었다는 것이다. 이 일본인은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어이, 교장은 있는가? 라고 박정희 선생에게 물었다. 박 선생은 불손한 태도에 어이가 없어서 대꾸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다시 그 일본인이 어이, 교장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이렇게 호통을 쳤다는 것이다. 너희 일본인들은 말끝마다 내선일체라고 하면서 기껏해서 이런 식으로 조선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가? 1등 국민이라 자칭하고 싶거든 먼저 교양 있는 국민이 되라. 담배를 물고 교무실에 들어오는 것부터 고쳐라. 박정희는 몸이 작은 데다가 교무실에서는 출입문에 가까운 말석에 앉았기 때문에 손님들이 가끔 사환으로 오해했다. 1939년도 졸업 앨범을 보면 문경 서부 공립 심상소학교 교직원이 교장과 급사 2명을 포함해 11명임을 알 수 있다. 9명의 교사 중 조선인은 4명으로서 박정희, 박옥희, 권봉원, 유증선이었다. 조선인 학생들의 눈에는 스즈키, 닭간의사와 두 선생이 좋은 사람으로 비쳤다. 이 두 사람과 박정희는 무척 가까운 듯했다. 스즈키와 박정희는 어린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달리기 시합을 자주 벌였다. 박정희는 스즈키를 먼저 출발시키고는 자 간다 라고 소리치면서 달려가서 추월하곤 했다. 대구사범의 히라야마 교장이나 기시 교사처럼 문경에서는 지금도 스즈키 선생에 대한 고마움을 기억하고 있는 70대 노인들이 많다. 박명래와 백창기는 스즈키 선생의 지도로 과외 수업을 하면서 대구사범 진학시험에 대비했으나 낙방했다. 백창기는 시리에 빠져 집에서 농사일을 거들고 있는데 스즈키 선생이 학교로 불렀다. 스즈키는 백찬이에게 너는 우수한 학생이니 꼭 상급학교에 진학해야 한다며 재수를 권했다. 그 이듬해 백창기는 대구 농림학교에 합격했다. 박명래는 스즈키 선생이 시키는 대로 1940년 1월 1일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해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있다. 광복 후에도 문경 주민들은
일본인 교사들을 잘 보호해 무사히 돌아가도록 했다. 대구사범 동급생들 사이에선 박정희가 입을 꽉 다물고 골똘한 생각에 빠진 침울한 학생이었지만 문경보통학교 학생들에게 그는 잘 웃기고 잘 놀아주는 동심을 가진 알라, 즉 아이 같은 선생님이기도 했다.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문경군수를 지낸 김익진은 이런 기억을 갖고 있다. 겨울이었습니다. 체육시간은 언제나 마지막 시간인데 그날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박 선생이 약속했어요. 누구든지 눈을 손바닥에 잡아오는 사람은 집에 먼저 보내준다. 우리는 눈송이를 잡아서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려고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맨손으로 눈을 잡아 선생님한테 달려가 손을 벌리면 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뛰어다니고 어느새 추위를 잊어버렸습니다. 박 선생이 좋아서 졸졸 따라다닌 것은 아무래도 부침성 있는 여학생들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박정희의 3학년 담임반 출신 3명이 유별났다. 강신분, 서광옥, 어유남. 이 세 학생에게는 그 유명한 박 선생의 나팔소리가 우리 좁쌀 친구들아 나 여기 있으니 놀러와 하는 신호로 들렸다. 총각 선생이 주로 기거하던 숙직실로 놀러가면 꼭 과자를 내놓으면서 자상하고 유쾌하게 놀아주는 것이었다. 이런 자리에서 박 선생이 자주 부르던 일본 유행가를 강신분 할머니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다. 꽃도 폭풍도 밟고 넘어서 걷는다 남자의 길 울지 마라 주개새들아 차가운 달 아래서 홀로 걷는다. 이 유행가는 애염의 개수나무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동명의 영화 주제가 밤바람 속을 가다다. 이 영화는 박정희가 문경에 온 다음 해인 1938년 9월부터 일본과 조선에서 상영되기 시작해 큰 인기를 모았었다. 박정희는 일제에 대한 울분을 삼키고 살면서 한쪽으로는 그 일본 문화를 호흡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신부는 교실에서는 남자는 3년에 한 번 웃어야 한다고 말하던 무서운 박 선생이 좋아서 양말이나 베갯릿을 빨아주는 심부름을 시키면 그렇게 기쁠 수 없었다. 강신부는 박정희가 하던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를 한 집에서 한 대씩 갖고 있고 일본 사람들은 자전거를 한 대씩 갖고 있는데 조선 사람은 지게도 하나씩 가질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강신부는 방학이 시작되면 2, 3일 뒤에 어김없이 나타나던 할머니 한 분을 기억하고 있다. 작고 예쁘장한 할머니가 명주 수건을 단정하게 쓰고 운동장에 나타나 자신을 부르더니 박정희를 찾더라는 것이다. 이 할머니만 나타나면 박 선생은 그 다음날 고향에 내려갔다가 일주일도 안 되어 다시 학교로 돌아오곤 했다. 이 할머니는 물론 어머니 백남이었다. 방학이 되어도 아내와 딸이 기다리는 구미로 내려올 생각을 않고 있는 박정희를 매번 데리러 오는 것이었다. 이것은 나중에 깨달은 일이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5.16 혁명 때까지는 당시 박 선생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한다.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유중선 할아버지는 나이가 87세였지만 상당히 또렷한 기억력을 갖고 있었다. 그는 박정희와 함께 교사 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서는 유일한 생존자다. 지금까지 박정희 선생에 대한 증언들은 거의 전부가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자연히 과장과 오해 그리고 미화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동료 교사 유중선의 증언은 객관적이고 좀 더 정확할 것이다. 그의 증언을 요약해본다. 내가 문경국립보통학교에 부임한 것은 1938년 4월 초로서 박정희 선생이 근무 중일 때였다. 나의 아내는 임신 중이라 친정으로 보내고 하숙집을 찾아야 했다. 그때 학교 숙직실은 박정희 선생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박 선생의 양해를 얻어서 한방에서 동숙했다. 당시 나는 50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생활비를 줄이려고 시작한 숙직실 생활은 아리마 교장이 개입하면서 중단됐다. 그는 점잖게 숙직실은 숙직 교사들을 위한 것인데 두 분이 여기서 잠을 자면 곤란하지 않는가 라고 했던 것이다. 나는 짐을 싸들고 하숙집을 구해서 내려갔다. 박 선생은 김수나 여인의 하숙집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숙직실에서 가까이 지낼 때 박정희 선생은 도무지 말이 없었다. 그러나 할 말은 반드시 하는 사람이었다. 강직한 성품에서 나는 이 사람은 군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가 바로 대쪽이었다. 남이 싫어하고 피하는 일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해치우는 것이었다. 나는 어떻게 이런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 신기했다. 한 번은 운동장에서 나를 옆에 세워놓고 기계 체조를 해보였다. 그는 가볍게 철봉을 잡더니 대차륜을 하는 것이었다. 철봉에 매달려 몸을 쉬지 않고 휘휘 돌리는 것이었다. 꼭 철봉에 붙어있는 것 같이 자유자재였다. 공부벌레들만 있다고 하는 대구 사범에서 저런 운동을 언제 배웠는지 놀랄 따름이었다. 박 선생은 교사들과는 비사교적이었지만 희한하게도 어린이들에게는 다정다감하게 대하는 것이었다. 코올리개들과도 사근사근 이야기를 잘도 하는 것이었다. 보통 교사들이 제자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은 권위를 지키는 것이 교육상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 선생은 반대였다. 소풍을 가면 박 선생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이들과 어울려 웃고 노래 부르는 것이 꼭 어린아이 같았다. 유중선 할아버지는 안동교육대학 국문학과 교수를 지낸 뒤 은퇴했다. 그는 박정희가 왜 만주 군관학교에 갔느냐에 대해서 통설과는 다른 새로운 증언을 했다. 1938년 5월경이라고 생각된다. 숙직실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서로 털어놓을 때였다. 박 선생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는 아무래도 군인이 돼야겠습니다. 제 성격이 군인 기질인데 문제는 일본 육사에 가려니 나이가 많다는 점입니다. 만주 군관학교는 덜 엄격하다고 하지만 역시 나이가 걸립니다. 박 선생은 호적상의 나이를 고치기 위한 방도를 이야기하면서 형 박상희에 대해서도 주섬주섬 말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존재에 비해서 형은 굉장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깔고 하는 말이었다. 우리 형님은 지금 고향에서 면장을 하고 있어. 성격도 활달하시고. 저는 이렇게 작고 보잘것이 없지만 형님은 체격이 크고 외모도 훤칠하시죠. 저는 형님을 존경합니다. 나는 박 선생에게 그러면 그 형님의 도움을 받아서 호적을 고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박 선생은 며칠 동안 고향에 다녀와서 나이를 고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가 1살 낮추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것으로 문제가 끝날 것 같지가 않았다. 신원조회를 하면 학교에 있는 박 선생의 기록과 호적이 서로 틀려 말썽이 생길 것 같았다. 나와 박 선생은 숙직실에서 밤새 고민했다. 우리가 연구한 것은 어떻게 하면 만주 군관학교 사람들이 환영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취할 것인가였다. 내가 문득 생각이 나서 박 선생,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쓰면 어떨까? 라고 했다. 그는 즉각 찬동했다.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것이었다. 바로 옆에 있던 학생 시험 용지를 펴더니 면도칼을 새끼손가락에 갖다 대는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설마 했는데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는 것이었다. 박 선생은 핏방울로 시험지에다 진충보국, 멸사봉공이라고 썼다. 그는 이것을 접어서 만주로 보냈다. 그때 편지가 만주까지 도착하는 데는 일주일쯤 걸릴 때였다. 한 보름이 지났을까? 누군가가 만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박 선생 이야기가 실렸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혈서가 신문에 보도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때 만주에 가있던 대구사범 교련주임 아리카와 대자가 도와줘서 그 혈서건이 신문에 났는지 아니면 만주 군관학교에서 신문에 자료를 제공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목적은 달성된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리카와가 보낸 편지가 박 선생 앞으로 도착했다. 박 선생은 아리카와 대자가 그렇게 군인이 되고 싶으면 자기에게 한번 다녀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 며칠 뒤 박 선생은 만주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 아리카와를 만난 모양이었다. 그는 옆구리에 동양사 등 몇 권의 책들을 들고 왔는데 한번 시험을 쳐보라고 했으니 해볼 수밖에 없지 라고 했다. 그 직후에 우리는 교장의 지시로 숙직실을 떠나 하숙집으로 옮겼던 것이다. 박 선생은 아마도 교장한테 다시 양해를 얻어 숙직실로 돌아온 것 같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숙직실에도 나폴레옹 초상화를 걸어놓은 박 선생이다. 붉은 망토에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말을 탄 나폴레옹이었다. 내 아들 유호무는 1939년에 문경 보통합교에 입학했는데 담임 선생은 박 선생이었다. 이해 가을에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시험을 쳤다. 박 선생이 일본인 교장과 싸우고 만주로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싸운 일이 없다. 내가 1939년 봄에 한 3주간 일본 시찰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몰라도 나는 박 선생이 만주 군관학교로 떠날 때쯤 즉 1940년 봄에 영주로 전근을 갔다.
그 뒤에 소식을 들으니 박 선생이 만주 군관학교를 거쳐서 일본 육사를 졸업한 뒤에 긴 칼을 차고 문경에 들러 대환영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는 속으로 역시 가야 할 길을 갔구나 하고 생각했다. 5.16 혁명 직전에 그가 대구에서 2군 부사령관으로 있을 때 만났더니 그는 영어책을 읽고 있다가 불쑥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뭔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될 기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고 말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박 선생을 만난 것은 그가 죽기 3달 전이었다. 내 아들과 제자들도 함께 청와대로 초청해 옛날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대통령은 나를 보고 대머리가 되셨네요 라고 말하여 좌중이 폭소를 터뜨렸다. 박정희 선생이 혈서를 써서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시험을 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동료 교사 유중선의 증언은 지금까지의 통설과 상반된다. 통설은 박정희가 교장과 싸우고 교사직을 그만둔 뒤 만주로 갔다는 것이다. 이런 통설은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많이 유포됐다. 이 통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박정희가 독립운동을 할 힘을 기르기 위해서 만주군 장교가 되려고 했다는 신화로 발전하기도 했다.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혈서설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박정희는 대구사범 제약 때나 문경 교사 시절에 늘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교장과의 불화 때문에 충동적으로 군인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랜 집념의 실천이었다. 1962년에 당시 최고회의 의장 비서였던 이낙선 중령이 정리해둔 비막록에서도 비슷한 대목이 발견된다. 원래 일본 육사는 연령 초과였고 만주 군관학교도 연령 초과였으나 군인이 되고자 하는 일념에서 군관학교에 편지를 했다. 그 편지가 만주 신문에 났다. 이 신문을 보고서 강대위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됐고 그와의 상면은 만주의 여관에서였다. 그로부터 강은 박의 인도인이 됐고 강은 당시 시험관이었다. 이낙선 중령이 당시 취재한 내용도 유중선의 증언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러면 신화는 어떻게 탄생했던가? 대구사범 동기생으로서 그때 문경과 가까운 상주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권상화의 증언. 1939년 10월 아니면 11월에 박정희가 보따리를 싸들고 나를 찾아왔다. 머리를 길렀다고 질책하는 시학 및 교장과 싸운 뒤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길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만주로 가서 대구사범 교련주임 시절에 자신을 총애해줬던 아리카와 대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잔 뒤 열차편으로 떠나는 정의를 전송했다. 박정희는 권상화 이외에도 몇 사람들에게 비슷한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는 1939년 10월에 만주 군관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고 학교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근무하다가 다음해 3월에 만주로 떠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박정희가 아리마 교장을 패줬다느니 술상을 뒤엎었다느니 싸우고 갔다느니 하는 말들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더욱 이상한 것은 1976년 2월 17일 대통령 공보비서관 선 의원이 작성해 박 대통령의 결재까지 받아둔 대통령 이력서의 내용이다. 이 자료는 박 대통령이 읽고서 교정을 본 흔적이 남아있다. 이 자료는 박정희가 만주로 떠난 동기에 대해서 도 장학사가 나이가 많은 아리마 교장에게 불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고 혐오를 느낀 것이 교사직 사임원인의 하나이다 고 했다. 아리마 교장이 여기서는 동정의 대상으로 둔갑하고 있다. 박정희는 그러면 왜 이런 신화가 만들어질 소지가 있는 말을 했을까? 혹시 자신의 만주행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꾸며낸 말이 아닐까? 박정희보다 4살 위인 누님 박재희는 생전에 이런 증언을 남겼다. 동생이 가끔 내 집에 와서는 죽어도 선생질 더 못해 먹겠다고 말하곤 했어요. 어느 날 밤늦게 동생이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만주 군관학교로 가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과 상희 형에게 교사를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꺼냈다가 호통만 들었다면서 만주로 갈 수 있도록 노자를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돈을 받아서는 본가에 들르지도 않고서 만주로 갔죠. 박정희의 둘째 형 박무희의 장남 재석에 따르면 박상희는 동생이 안정되고 대우받는 교사직을 팽개치고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여러 번 경찰서와 감옥에 끌려간 적이 있는 항일투사 박상희는 동생의 변절을 허용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박정희는 이런 비난에 대한 일종의 변명거리로서 일본인 교장 및 시학과의 충돌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퍼뜨린 것이 아닐까. 모든 신화에는 작은 근거가 있듯이 박정희의 신화도 작은 사실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정희가 만주로 시험을 치러 간 시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듯하다. 제자 황실광은 박 선생보다는 5살 아래로서 졸업한 뒤에도 박 선생한테 자주 놀러갔다. 1939년 10월 어느 날 하숙집에 갔더니 그는 화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너하고도 자주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다. 나쁜 놈 같으니 센진이 뭐야 센진이. 그래놓고도 지서장을 불러와 화해를 하라니.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것으로는 화해 못한다. 박 선생이 전해준 사연은 아리마 교장이 시학을 접대하는 술자리에서 조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고 자신이 크게 반발했는데 이런 논리였다는 것이다. 내선일체의 정신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하나가 되어 미영 귀축을 몰아내자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신들은 조선인을 차별함으로써 천황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박 교사가 천황을 들먹이면서 교장을 몰아세우자 아리마가 당황하여 일본 경찰을 중간에 넣어 화해를 꾀했다는 것이다. 이 정도의 충돌이 우연의 일치로 만주 군관학교 시험 시기와 비슷한 때에 발생했기 때문에 항일의식이 강렬한 박 선생이 악질 일본인 교장과 싸우고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 만주로 갔다는 과장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정작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소년용 종기를 준비하고 있던 김종신 공보비서관이 각하는 왜 만주에 가셨습니까? 라고 묻자 단순 명쾌하게 얘기했다. 긴 칼 차고 싶어서 갔지. 사소한 사연은 어쨌든 이 말이 박정희의 만주행 미스터리에 대한 가장 정직한 해답일 것이다. 박정희는 1939년 10월 만주 무단장성에 있는 만주군 육관부 사령부의 장교 구락부에서 만주국 육군군관학교 제2기 시험을 치렀다. 시험 과목은 수학, 일본어, 작문, 신체검사 등이었다. 이재기도 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치렀다. 이재기는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만주군 대위가 국민복을 입은 청년들을 데리고 들어오길래 시험 감독관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청년이 수험생 자리에 앉는 게 아닌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위는 간도 특설대에 근무하던 강재호였고 수험생은 박정희였다. 다음해 1월 4일자 만주국 공보에 육군군관학교 제2기 예과생도 채용고시 합격자 공보가 실렸다. 박정희는 240명 합격자 가운데 15등, 이한림은 봉천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20등이었다. 박 선생을 졸졸 따라다니던 5학년생 강신분, 어유남, 서광옥은 박 선생이 만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하숙집을 찾아갔다. 울면서 매달리는 이들에게 박 선생은 우리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으로서 할 일이 있다면서 선물들을 하나씩 나눠주더라는 것이다. 박정희가 문경을 떠날 때는 많은 유지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버스 정류장에 나와서 전송했다. 박정희는 고향에 들렀다가 3월 하순에 구미역 북행선 플랫폼에서 어머니와 헤어졌다. 칠순 나이의 백남이는 박정희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늙은 어미를 두고 왜 그 먼 곳에 가려고 하느냐고 했다. 노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뒤로하고 박정희는 기차에 올랐다. 박정희가 뒤돌아보니 그의 어머니는 흰옷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들어 흔들고 있었다.